신한투자증권에서 환율 전망 맡고 있는 권아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거의 행사가 끝날 때 돼서 이제 마이크를 좀 잡아서 제가 좀 임팩트 있게 핵심 환율 중심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랑 원화 위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통화, 유로화, 엔화, 위안화에 대해서는 핵심 차트 위주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제가 중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자료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원래 사실 중간만 하기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걸 제가 환율 구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심플하게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무려 50bp로 인하했습니다. 그럼 달러 약세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가운데 그림이면 사실 달러가 약세로 됩니다. 우리 미국과 나머지로 일단 환율을 보셔야 됩니다. 상대 가치죠. 제가 이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누구 대비 누구, 누구 빼기 누구 이런 작업을 저는 계속합니다. 미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좋아도 달러가 강세인 것처럼 미국이 상대적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지역이 올라오면 사실은 달러가 약세일 수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는 3분의 2의 확률로 달러가 세고 원화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인데요. 저 원달러 많이 안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계속 셀 것 같아요. 그게 침체든 아니든.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결론이긴 한데요. 제가 시나리오 해가지고 이제 좀 가능성을 매겨봤습니다. 제가 가장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심지어 대선 끝난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장 높게 보는 시나리오는 그래도 미국이 좋다 이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침체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경기가 정말 침체다. 그때 원달러가 많이 내려갈까요? 저는 가장 왼쪽에 강달러를 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다망에서 나오는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강달러인 거죠. 코로나 때 혹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달러는 일단 강하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재정을 쓰든 통화를 쓰든 쭉쭉쭉 정책을 펴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달러가 약세 그리고 원화가 강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침체이 아니냐 뭐 앞에서 많이 말씀 주셨으니까 가능성은 이렇게 매겼지만 일단 3분의 2 확률로 달러는 세고 왜 그렇게 제가 보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경기는 좀 내려오는 건 맞아요. 우리 지표를 보셔도 고용, 뭐 소비, 물가 다 내려오죠. 그게 막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로 좀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 경기 좋으면 낙수효과 때문에 나머지 이머징 다 좋았던 건 좀 많이 지난 얘기 같고요. 제가 두 번째 그림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제가 미국에서 우리 소위 말하는 소비 정말 컴퓨터 주문하고 옷 사입고 이런 쪽의 고용 쪽 소비 쪽을 기대하진 않고요. 오히려 자본재,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물건이 세워지고 있고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러한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둘의 영역이 낙수효과가 좀 다른 영향이 좀 있거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조업 쪽 고용이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데 실업률 전체적으로 좀 둔화될 수 있죠. 근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과거의 침체 때는 소위 말하는 해고, 소위 말하는 잘리는 그게 가장 툭툭 튀면서 실제로 고용 모멘텀이 급격하게 꺾이는 걸 반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구인공고원에서 퇴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퇴직이. 이거는 구직에 대한 자신감이거나 자발적인 그냥 퇴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침체 때랑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 진한 파란색 선이 좀 반등하고 있고요. 이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경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일 심플한 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아니 미국 경기가 그렇게 안 좋으면 이 나라 근데 많이 못 사는 거 아니야? 수입을 많이 못 늘리겠죠. 근데 왜 지금 첫 번째 그림 보시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를 작년보다 더 10% 이상 더 늘리고 있을까? 뭔가를 사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망하면 소위 침체면 이렇게 많이 못 삽니다. 우리 침체 때 뚝뚝 수입 못하니까 무역 수지가 급감했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적자 규모가. 근데 지금은 사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럼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사겠죠. 우리 두 번째 그림. 미국한테 많이 파는 나라는 다 느끼시는 바대로 한국이 여기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멕시코도 지금 미국에 수출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원화와 유로화와 멕시코 페소의 강세냐?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이따가 드릴게요. 일단 국가별로는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잘 팔고 있고 그럼 우리가 또 뭘 사는지를 봐야 됩니다. 미국이 결국 뭘 사는가? 사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 달러화 가치가 좀 내려왔긴 했기 때문에 우리 명목 수입 금액은 올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진짜 사는 거야? 실질? 아니면 가격만 오른 거야? 명목. 근데 지금 08년 침체 때 보시면 실질 빠지고 명목만 올라오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은 둘 다 올라가는 걸요. 찐으로 뭔가를 사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경기가 어렵지 않은가? 뭘 사지?
두 번째 그림이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인데 지금 자본재가 급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투자 쪽, 제조업 쪽에 주목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이제 회색 음영 구간이 경기 침체예요. 그때 조그맣게 전해 보시면 수입이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라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본재가 급증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미국 경기 침체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결국 미국 혼자 공장 짓고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예전만큼 낙수효가 많이 못 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원달러가 왜 많이 못 내려가는가에 대한 얘기도 되는데 이따 한국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결국 선진국 통화, 지금 달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장에서 보시는 달러 지수 DXY 최근에 이제 103도 올라갔죠. 그 안에서 제가 비중 많이 강조드리는 편인데 결국 달러 지수 58% 유로화가 설명을 합니다. 14% 엔화가 설명합니다. 6개 선진 통화 대비 달러 가치예요. 그래서 마지막엔 뭐 스위스 프랑 3.6% 이런 거 있는데 결국 유로화가 약하고 엔화가 약하면 달러 많이 못 빠진다라는 얘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수입량 아까 말씀드렸던 명목 수입 말고 실질 수입량을 보시게 되면 결국 그 나라 GDP, 그 나라 성장입니다. 그 나라 수요가 있어 없어 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 그래도 미국이 제일 상대적으로 나아 보입니다. 유럽 오늘 금리 인하할 것 같아요. 유럽 지금 실질 수요 둔화 마이너스죠. 인플레이션 1%대로 내려왔죠 이제. 세 번째 일본. 일본 지금 긴축을 꾸역꾸역 어렵게 했는데 그마저도 못할 것 같아서 달러엔 다시 150 갔죠. 이런 상황이면 우리 미국 달러 어디까지 언제까지 약세로 봐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과거에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금리 인하하는 거 달러 약세 재료 아닙니다. 2019년에도 아니었고요. 95, 98년에도 아니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때 인하했을 때 나머지 지역보다 미국이 좋으면 그땐 달러가 강세로 왔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재료는 이제 조금 차치하고 제가 미국이 다른 나라에 주는 낙수 효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심플하게 2002년 거슬러 올라가면 자유무역 때 보시면 그때 단연 수혜를 받았던 건 중국이랑 유럽이었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 그림입니다. 대미 무역 수지를 쭉쭉쭉 벌어가죠. 중국이랑 유럽이. 그리고 중국이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2002년에는 유로화라는 게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큰 덩어리들이 쭉쭉 올라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가 좀 빠지겠죠. 그게 우리가 보셨던 2000년대 초중반 자유무역 때입니다. 달러는 계속 약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본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 시기고 그럼 지금은요. 지금 잘 판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지금 대미무역 수지 모멘텀이 쭉쭉 좋은 나라는 누구냐? 아까 보셨던 한국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들 보시면 캐나다 달러는요. 아까 말씀드린 달러 지수 안에 9.1% 4등이거든요. 캐나다 달러 조금 강해서 달러 지수 못 꺾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 도생으로 조금 지역들이 좋아봤자 우리 큰 흐름에서 달러 강세 막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게 제가 볼 때 낙수 효과가 옛날이랑 지금이랑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제가 낙수 효과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실 제목에서 지금 그마저도 반쪽짜리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 전 심플하게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수출 많이 해서 무역 수지 벌겠죠.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상반기에 잘했죠. 많이 법니다. 근데 우리나라 금융계정, 즉 투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다들 가지고 계신 엔비디아, 테슬라 혹은 기업들이라면 미국에 짓는 공장 이것들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돈을 좀 벌어도 투자로 더 나가네. 이게 지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가 많이 못 내려온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는 거고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요. 미국에서 리쇼어링이랑 FDI로 창출된 일자리 중에서 제일 많이 그 국적별 기여도를 딱 보여주는데 제일 많이 기여한 나라는 1등 단연 한국입니다. 그리고 중국, 독일, 일본 이런 순이죠. 이건 결국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우리나라의 설비 투자, 우리나라의 중립금리가 계속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개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공장 짓나요? 그게 아니죠. 밖에 짓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그래 캐나다, 멕시코, 뭐 한국 좀 잘한다며 걔네 다 합쳐도 지금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안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각자 도생으로는 대세를 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럼 이제 낙수 효과 차원에서
서두에 보셨던 달러 스마일로 돌아가면 가운데 쪽, 그러니까 미국 외지역에서 뭔가 큰 힘이 있기가 어려워진 양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 흐름이 바뀔지 아닐지는 제가 볼 땐 대선도 핵심이긴 합니다. 이제 누가 되느냐 뭐 일단 3주 뒤에 확인을 하시겠죠. 다만 제가 볼 땐 결론은 누가 되든 일단 달러가 강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엔 정당이 메인이었죠. 근데 지금은 정책이 메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어제자 뉴스였죠.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관세, 뭐 이런 발언 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미국 달러에 도전하면 너네 다 100% 관세 때린다라는 얘기를 지금 트럼프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그가 발표하는 정책입니다. 제가 볼 때 사실 제일 이번에도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뭐냐면 그래도 미국 트럼프가 되면 달러 약세 유도한다고 하는데? 라고 했었어요. 저는 그거 여러 번 올해 내내 보고서에서 가능성 없고요. 예전만큼 크지 않고요. 그런 효과도 미미할 겁니다. 실효성 명분도 약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방법을 쓰면 됩니다. 어떻게 약달러를 유도하지? 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국이니까 개선해야지 하고 1번 디플레이션 유도하면 됩니다. 수입 급감시키면 되죠. 이거 그냥 침체 불러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누가 되든 내년도 신정부에서 돈 쓸 거고요. 감세를 하든 보조금을 주든 경기를 부양할 겁니다. 아까 1번이 아닌 게 수입 급감 아니고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서 미국 무역수지 적자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죠. 1번은 그럼 예배입니다. 지금 아니고 2번 평가 절하시키면 되죠. 독일 앉혀놓고 일본 앉혀놓고 야 너네가 강세해 우리가 약세할게 하면 되죠. 근데 이따 경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로화랑 지금 일본 엔화가 펀더멘털이 1985년이나 무역 분쟁 때도 물론이고 그때와 같지 않아서 심플하게 일본은 지금 상품 수지 적자국입니다. 플라자비 때처럼 일본 엔화를 30% 가까이 강세로 만들고 우리가 약달러 해야지라고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도 보시면 제가 써놓긴 했는데 2018년에 중국은 사실 혼날만 했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 왜냐면 우리 적자의 80%가 다 너네한테 나오잖아 하고 환율 조작국도 지정하고 무역 분쟁도 일으키고. 근데 지금 성공적으로 공급망 재편 중국한테 이겨놨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미국 무역 수지 적자 안에서 중국 비중이 30%밖에 안 됩니다. 많이 줄여놨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전처럼 어떤 그렇게 달러 약세를 만들 수 있는 경기 상황이 아니구나.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에라 모르겠고 그냥 때려.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면 됩니다. 관세, 비관세 장벽입니다. 이거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이거에 대한 영향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심플하게 2018년 연간으로 강달러 나왔고요. 2019년 연간으로 강달러 나왔습니다. 발표하는 정책이 남들 해치고 본인들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정책이면 저는 이거 달러 약세제로 아니다라고 보는 거고요. 혹자는 이런 말씀을 좀 주세요. 아니 이상하다. 트럼프 딱 되고 나서 그때 2016년, 2017년에 성공적으로 임기 1년 차에 달러가 약세로 갑니다. 근데 그때랑은 제가 볼 때 경기 사이클이 다릅니다. 16, 17년은요. 아까 보셨던 달러 스마일의 가운데였습니다. 그때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두 자리였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도 두 자릿수씩 수출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2016년, 17년이 트럼프 임기 1기였는데 약달러였네. 약달러 유도하겠네가 아니라 지금 경기 확장의 후반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침체를 향해 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16, 17년이랑 비교는 어렵고요. 이따 우리나라 수출 말씀드리겠지만 하반기 방향성은 둔화죠. 지금 중국은 CPI가 0.6입니다. 디플레이죠. 그래서 계속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예 그 상황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돼도 달러 약세가 그 말하는 것처럼 사실 쉽진 않다. 18년도 강달러였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사실 해리스가 되면 저희는 큰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열심히 바이든의 정책들을 좀 계승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사이클의 핵심은 바이든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꼬아놨어요. 정부가 돈을 써요. 경제가 좋은데 계속 돈을 씁니다. 보조금 줄게 다 데리고 와 하면서 자산 간의 상관계수도 안 맞고, 우리 뭐 이번에 달러, 금 이런 모든 상관계수들이 안 맞는다라는 장을 보셨던 게 미국이 계속 돈을 써제꼈기 때문인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민주당이 되면 바뀔까? 사실 과거의 민주당은요, 우리 큰 정부 좋아하고 막 재정 건전화 좋아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림 봐주시면 과거에 이제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 오바마 둘 다 재선하죠. 성공하죠. 집권 2기 때 달러가 쭉 강세로 가요. 민주당이 되면 그럼 집권 2기에 강달러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왜 강달러였냐면 두 번째 그림입니다. 돈을 걷어 들였거든요. 유의미하게. 심지어 클린턴은 재정 수지를 흑자로 만들고요. 당시 오바마 대통령도 경기 회복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재정 수지 크게 건전화합니다. 지금 누가 되든 돈 쓸 것 같거든요. 더 쓸 것 같거든요. 그 양상이 감세든 보조금이든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다 미국 좋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정책이라서 저는 대선 재료 자체는 강달러의 우조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어려운 게 플러스 알파로 이번에는 대선 플러스 의회 선거가 같이 있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달러의 강세일 수 있는 건 대통령이랑 의회랑 분리될 경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됐는데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경우, 공화당이 됐는데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는 경우, 이게 사실 트럼프 때도 그랬고 바이든 때도 그랬고 집권 후반부 중간 선거에서 상원을, 그러니까 의회를 내주면서 집권 후반부에 계속 정책 조율이 실패합니다. 아마 내년도 초반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제 이벤트가 있을 건데 의회랑 대통령이랑 분리되면 계속 싸울 거라서 이 자체 트럼프 2기 때,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 1기의 집권 후반부 그리고 이번 정부 집권 후반부에 양당 갈려서 사실상 계속해서 달러는 쉽게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점도 플러스 알파로 의회 선거 결과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쪽이 되면 정책이 조금 더 급진적이고 과격하죠. 관세 때리고요. 일단 다 10% 매기고 중국은 60%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금리 인하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보단 트럼프 같습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 경기 침체라서 하는 거 아니죠. 보험용으로 하고요. 정상화 차원에서 합니다. 계속 내려주는 거잖아요. 경기 부양하려고. 지금 QE 하고 있죠. QT 하고 있죠. 양적 완화 아직 안 합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 트럼프가 딱 되고 나서 우리 관세, 이민자 다 추방해. 야, 대중국 관세 60% 때려. 막 정책을 펴다 보면 리세션 컷을 조금 더 시점을 빨리 땡겨올 수 있는 쪽도 전 트럼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마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좀 차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동안 원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한데요. 원달러는 저는 올해 하단으로, 제가 올해 보고서를 계속 이제 분기마다 막 내고 있는데 올해 하단으로 잡은 숫자가 1290원입니다. 4분기 평균 제가 1360원, 70원 잡아놨어요. 좀 높게 잡아놨죠. 컨센이나 뭐 타사보다 좀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순환적인 것보다 그냥 좀 바뀐 것들에 주목하자라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우리나라 상반기에 수출 그렇게 잘했는데도 저는 워낙 약세 전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뀐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금리차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심플하게 최근에 많이 궁금해하셨던 거, 아니 그래도 미국이 그렇게 많이 금리를 인하했으면 한미 금리차가 좀 개선되지 않습니까? 역전폭이 좀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5번 중에 4번이 워낙 약세였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무역 수지에서도 불황형 수지 얘기 많이 하죠. 수출이 안 좋은데 수입이 더 안 좋아서 나오는 흑자는 불황형 흑자입니다. 내용이 안 좋죠. 우리나라 안 좋은데 미국이 더 많이 인하해서 금리차는 개선될 수 있죠. 그게 워낙 강세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그림 보시면 지금은 A랑 D 국면인 거죠. 둘 다 인하하는 국면인 거죠. 원화가 강세로 갔던 유일한 시기는 사실상 C밖에 없습니다. C 국면. 원화 혼자, 우리나라 혼자 금리를 올렸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금리차는 개선이 되겠죠. 금리차 개선의 그 양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제가 왜 A랑 D 이렇게 보냐면 우리나라 가치금리 인하죠. 10월에 금통위 인하했고요. 내년도에 저희 3차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할 걸로 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실 C가 왜 워낙 강세였는지가 중요하죠. 금리차 그때 개선됐을 때 왜 C만이 워낙 강세였습니까? 첫 번째 그림 같은 성장이 나와줬기 때문이고요. 2010년도에 보시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성장을 크게 웃돌았던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유 있는 금리 인상을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한 거죠. 경기가 이렇게 좋아?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내수 기여도가 수출을 크게 웃돕니다. 우리나라 소비가 되고 우리나라 투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가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 수출에 조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따 투자 지표 말씀드리겠지만 영선 밑에 거의 왔습니다. 붙어 있어요. 두 번째 그림인데 이게 앞에서 보신 같은 그림인 거죠. 미국에다 그렇게 공장을 많이 지었다고?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 안 지었겠죠. 두 번째 그림, 우리 기계 수주가 설비 투자의 선행 지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영선 가까이 붙어 있고, 근데 까만색 점선을 보아하니
원달러 뒤집어 놓은 거니까 원화 가치. 제가 볼 때 변곡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사실 우리는 원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볼 때 지금 이런 뭐 금리차 개선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오히려 공급층 물가 때문에 혹은 뭐 환율 방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막 금리 인상하면 이거 원화의 호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원화 약세 재료였습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저는 2010년은 지금 아닌 거 모두가 다 아니까 아까 보셨던 둘 다 인하했을 때를 봐야 됩니다. 둘 다 인하했을 때. 근데 둘 다 달러가 강했거든요. 좌측은 침체 2001년입니다. 우측은 침체가 아닌 2019년. 근데도 달러는 강했습니다. 저보고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이제 우측을 고르는 거죠. 침체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미국과 나머지 지역의 경제 규모, 경제 비중으로 봤을 때 미국이 둔화됐는데 진한 그래프 끄트머리 점선이 잘 안 빠지죠. 왜냐하면 나머지가 더 둔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뭐 유럽 물가가 1%다, 일본이 지금 기중 많이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그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DXY 달러 지수가 뭐 70을 갈 거야, 80을 갈 거야. 예전처럼 많이 약달러 못 간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심플하게 우리나라 지금 내수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한 거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수출입니다. 상반기 수출은 괜찮았어요. 물론 전 그때 워낙 약세를 또 주장하기도 했지만 그 수출마저 지금 둔화되는 게 이제 하반기 방향성인 거죠. 그림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이 정점을 지나면 그때 이후에 원달러 추이. 그리고 무역 수지가 고점을 지나면 그때 이후에 원달러 추이. 결론은 원화가 유의미하게 강세로 가지 않는다. 당연히 우리나라 외수 모멘텀이 꺾이면 원달러 상승 압력, 원화 약세 압력을 받는다라는 거고 왜 진한 파란색 선 04년이 예외인지는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왕 오신 김에 조금 늦더라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들인 달러를 예전처럼 환해지 시장에 다 갖다 내놓는 그런 양상이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거주자 외화예금 이렇게 있으면 85%가 기업이 들고 있습니다. 83%가 달러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환해지 걸면서 대외 그 자금 조달 시장에서 달러를 단기 차입해 와서 그렇게 달러를 조달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외화 예금 형태로 들고 있는 거죠. 기업들이 다 더 똑똑하신데 원화가 강세로 갈 것 같지 않은데 환해지를 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앞에서 보신 04년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때는 벌어오는 돈 족족 달러 유동성 다 환해지 갖다 놨을 때. 근데 지금 이거 꺾여 있죠. 그만큼 환해지를 안 한다. 이건 이제 실물 경기단에서.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런 연기금들 환해지 안 하고 해외 투자하죠. 해지 비율 자체가 0%입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그 자체로 레벨 베팅이죠. 싸졌을 때 사야 돼요. 싸졌을 때 사서 나중에 엔비디아를 사든 미국세를 사든 일단 레벨 베팅이 됩니다. 환해지를 안 한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수급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반도체 수출 무역 수지 이런 걸로 원달러가 설명이 다 됐었죠. 거의 한 80%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최근 3년 연속 제가 빨갛게 표시를 해놨는데 최근 3년 연속 그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을 해서 그 돈을 벌어도 그 돈보다 나가는 내국인의 해외 투자 규모가 많기 때문입니다. FDI, 뭐 테슬라, 엔비디아, 미국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밴드가 점점 더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실제로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단을 1290원으로 해놨습니다. 1200원대 내려올 수 있죠. 근데 제가 평균 환율을 1200원대에서 말씀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상하단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저점이 거의 뭐 1200원대 초반? 코로나 때 저점 보신 게 1080원? 아까 해지 많이 했다라고 했을 때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 원달러 900원. 그런 시절이 이제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저런 전략을 짜실 때 조금 고환율 기조가 좀 많이 익숙하게 펼쳐진다라는 그런 가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첫 번째 그림을 봐주시면 우리나라가 대외자산 많이 들고 있다라는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조금 꺾여서 나스닥이 폭락하면 엔비디아 다 팔고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FDI에 대한 의존이 높습니다. 공장 짓고 있는 거 다 때려 부수고 하루아침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건 개별 기업들의 꾸준하고 장기적인 외화 수요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지금 보시면 뭐 차트는 여러 가지 해놨지만
왜 첫 번째 그림처럼 나오냐? 아까 한국이 제일 많이 공장지였죠. 그런 그림처럼 미국 정치권과 연동된 사실 정치의 문제인 거잖아요. 매크로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런 그림은 제가 볼 때 바이든이 되든 이제 민주당 해리스가 되든 공화당 트럼프가 되든 크게 변할 기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미국 우위의 강달러를 봅니다. 그리고 달러 스마일이 꼭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여기 있다가 바로 일로 쏠 수도 있는 거죠. 이러다가 침체하면 강달러일 수 있는 거죠. 그 가능성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보게 됐을 때 저는 약달러보다는 강달러에 조금 더 무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뉴스였는데요. WGBI 편입입니다. 우리나라 원화 채권이 드디어 기재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이례적으로 시장 예상보다 빨리 들어간 건데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원화 채권 삽니다. 좋은 재료죠, 원화에. 근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외국인들이 채권 사서 원화가 강세였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을 환해지를 해서 사고요. 그리고 단기 차익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원화에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주식 살 때 해지 안 해서 사실 옛날 같으면 코스피 올라가고 외국인들 순매수 들어오면 원화가 강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경로가 많이 약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잠깐 안 맞는 거냐 아니면 구조적으로 바뀐 거냐라고 하면 전 후자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사서 코스피가 올라가도 그날 원화가 약세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그림인데요. 수급 구조가 아예 바뀌었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내국인 해외 투자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어느덧 올라와서 GDP의 46%까지 올라왔습니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해외 투자로 발생하는 그 소득 수지 있죠. 뭐 미국채에서 이자가 나오든 주식에서 배당이 나오든 그건 2차적으로 우리나라 경상수급의 소득 수지로 꽂히지 당장 1차적으로는 그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 수요입니다. 당장 사야 되면 오늘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부는 그 환전 더 쉽게 하라고 거래 시간 연장했죠. 새벽 2시까지. 그래서 이런 시장 접근성이 올라간 것 때문에 또 이번에 편입이 된 건 있지만 그럼 저는 이제 이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자체는 원화의 호재가 맞다. 다만 수급은 양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한 그들이 우리나라 채권 좀 산다고 이거 바로 원화 강세 재료 아니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은 계속해서 뭐 해외 투자 얘기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순환적인 수출 반등, 미국 금리 인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길게 우리나라 수급이 바뀐 이유 그래서 왜 하단이 상단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들이 그렇게 해질 안 한 게 환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긴 얘기를 드렸고요. 시간이 좀 돼서 한번 유로화랑 일본 엔화랑 위안화는 한번 참고로 봐주십시오. 마지막에 위안화 페이지 잠깐 언급드리면 중국도 사실 싸우는 당사자도 미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벌어들이는 경상수지가 모자란데 투자가 많기 때문에 금액 기준, 분자 분모로 보시게 되면 그 비중은 또 올라왔어요. 사실 발표하는 정책들이 중국의 지금 좋은 정책들은 아니어서 제가 볼 때 달러 위안화율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위안화 약세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사실 경기 부양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쳤죠. 2009년에 4조 위안은요. 그때 달러를 쭉 끌어내리고 위안화를 쭉 올렸던 2009년에 4조 위안 경기 부양은 당시 GDP의 11%입니다. 지금 아무리 공격적으로 2조 위안, 3조 위안 써도 3조 위안 GDP의 지금 2.5%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지금 중국은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거긴 한데 첫 번째 그림 봐주시면 디플레이션이죠. 이런 국가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기조적인 환율 위안화 같이 강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정리를 하면 달러 셀 것 같고요. 중장기 이슈입니다. 그리고 순환적으로는 엔화 셀 것 같아요. 내년도에 유의미하게 긴축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일본 엔화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환 여기 있으니까 원엔 환율은 올라갈 것 같고요. 저희 내년도에 900원대 중후반 1000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엔화의 강세를 우리가 예전처럼 JP, DXY 그 달러 엔 환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전에 100이었잖아요. 그게 160이 된 거잖아요. 저희 내년도 평균 환율 135 정도로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랑 달라서 지금 일본은 상품 수지 적자국이다라는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은 지금 일본에 투자 많이 안 합니다. 벌어들이는 달러 유동성이 줄었으면 위안화든 원화든 엔화든 환율 레벨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게 이제 달러 우호적인 걸로 보는 거고 엔, 달러 그리고 이제 원화, 유로화, 위안화 뭐 이런 순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연간 전망이 11월 중순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랑 유사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원달러 좀 높게 볼 것 같고요. 내년도에 그래도 원달러 환율 궤적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이유로 내년도 상반기에도 원화는 약할 것 같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에 대한 그 리세션 컷 가능성, 연준이 지금 QE를 해야 됩니다. 돈을 뿌려야 되죠. 근데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가능성 반영하면서 원달러 환율 궤적 중심으로 상고 하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절해봤자 저는 1,300원대 이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거의 너무 빨리 말을 드린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는 다 드려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러엔 환율을 우리 데일리로 그런 작업을 해봐요. 지금 엔화가 뭐랑 제일 잘 맞지? 금리차, 빅스, 그리고 뭐 그 경기 서프라이즈 수차 이런 거 그려보시면 빅스랑 연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옛날에 무조건 빅스 올라가면 공포다 해가지고 달러 엔 급락, 엔화 강세였죠. 이거 이제 안 맞을 뿐더러 일본은 제가 볼 때 옛날 같지 않아서 보시면 돈을 못 버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향 포함해서 GDP 대비 FDI 유출, 순유출 비중이 4%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상수지가 4%가 안 되는 나라에서 순유출 FDI만 4%를 넘게 주니까 당연히 달러 유동성이 예전 같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제가 엔화 강세를 순환적으로 보지만서도 왜 옛날처럼 100을 못 가고 UX 그 JPY가 달러 엔 기준으로 100을 못 가고 110을 못 가고 그렇게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